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6페이지입니다. 3번 권리의 불행사 가로 부분이 기산점이죠. 예, 기산점.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외워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근데 이번 회차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개의 권리를 내가 정확하게 그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 이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파트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 166조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이 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단골입니다. 자, 그럼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기산점. 보니까 권리자가 뭐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그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언제 내가 나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요것만 찾아내면은 바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볼게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이 되지 않는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권리는 있었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죠?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법률상의 장애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고 그죠? 법률상의 장애를 제한 나머지는 뭐요? 사실상의 장애.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내가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법률상의 장애만. 그러니까 사실상의 장애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저기 근데 뭐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죠? 또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권리 행사 못했다. 이런 것들은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둘째 줄 가운데부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하면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여기까지 미주국이요. 자, 한번 예컨대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죠. 아버지가 아들내미에게 내년 생일이 되면 핸드폰을 하나 사주마 그죠? 그러면 자식은 생일이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죠? 따라서 기한부 권리의 기한의 미도래. 합격을 하면은 사주마 그죠? 그다음 합격할 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조건부 권리의 조건의 불성취 이런 경우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나머지 내가 아파서 권리를 행사 못했다, 바빠서 권리를 행사 못했다 그죠? 심지어 권리가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모두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개별 권리의 기산점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느냐?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하는 기산일과 실제 해당 권리의 기산일이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 시험에 지문화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원칙 기준입니다. 이 순서 속이는 거 기억할게요. 따라서 실제 해당 권리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2번. 정지 조건부 권리. 금방 앞에서도 예를 들었죠. 합격을 하면 차를 사주마.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차를 받기로 약속이 된 바 있더라도 합격할 동안은 권리를 행사 못하죠. 따라서 그러면 언제부터요? 합격한 때로부터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부 권리. 첫 번째, 확정 기한부 권리. 예를 들게 되면 가별간에 1,000만 원의 대여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되돌려 갚기로 했느냐? 요 날까지 되돌려 갚기로 했습니다. 그럼 채권자 갑은 언제부터 채무자에게 채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요 날짜가 지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에 힘듦이 없죠. 그죠? 자, 지금부터 갑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 민주국기요. 단골입니다. 가벌이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서울에 첫눈이 오면 되돌려 갚기로 했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그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돼 있죠. 그 부분 체크할게요. 따라서 첫눈이 왔다는 사실은 알았든 몰랐든 간에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권리로 갑니다. 자, 용익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리더라고요. 네,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고 밑줄 긋지 마시고. 자, 채권 밑줄 긋게요. 갑이 을에게 예컨대 많은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언제 갚기로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정도는 언제든지 되돌려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원칙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채권이 성립한 때 밑줄 긋게요. 다른 말로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체크를 하시냐면은 디귿하고 시옷을 묶을게요. 디귿하고 시옷을 연결시킬게요. 디귿하고 시옷.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 첫 번째, 원칙 금방 봤다 그죠? 언제부터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입니다. 성립한 때부터.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기한에 약정이 없는 소비 임치입니다. 자, 일단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임치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죠? 보관계약을 말이죠. 그죠? 임치계약. 물건을 맡기는 자로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자로 수치인. 근데 앞에 소비자가 붙었죠. 그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고 반환할 때는 동종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소비임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은행에서 내 예금을 보관받아서 맡아서 보관한다 그죠? 은행에서 그 돈을 사용하고 내가 반환을 청구하면 같은 액수의 다른 돈으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볼게요. 반환식의 약정은 소비 임치물의 반환 채권. 당연히 나는 언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통장이 개설된 때부터 바로 인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거기 체크할게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입니다. 자, 그럼 시옷의 예를 가볼게요.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채권, 이렇게 되죠. 자, 채권자가 채고나 해지 통고를 한 후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컨대 임대차의 경우 우리가 임대차에서 봅니다. 상호간의 임대차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 그죠? 그때는 서로 자유로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때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여유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언제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임대차가 해지된다 그죠? 소멸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전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걸리고. 자,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요겁니다.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를 적을게요.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입니다. 자, 대차란 단어도 여러 번 설명했다 그죠? 일정한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되돌려 갚는 관계를 대차라는데, 빌린 자가 뭐요? 그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되돌려 갚는 대차 관계를 소비대차. 대표적인 게 금전소비대차죠. 금전소비대차. 그래서 어리 가부로부터 1,000만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갚으라는 약성이 없었습니다. 반환식의 약정이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갑이 뭐요? 찾아와서 내일 당장 되돌려 갚어라. 내일 당장 되돌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채무자가 1,000만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둬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적을게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 상당. 그럼 상당하리란 문구는 어디에만 뜹니까? 여기에만 뜬다 그죠? 그 연결시키면 돼요. 나머지는 그때부터다 그죠? 성립한 때로부터. 즉 언제까지 반환하기 약정이 없죠. 원칙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보통 예금도 뭐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이거는 1,000만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그래서 그 키 포인트를 잡고 바로바로 그냥 단하고 연결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네 번째요.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청구권, 당연히 소멸시효를 그리죠. 그럼 당연히 나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적을게요.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똑같습니다. 자, 내가 어느 날 급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기사 아저씨에게 엄청난 술 냄새가 풍깁니다. 100% 사고죠, 그죠? 그래서 당장 그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현실적으로 뭐요? 사고가 나서 다쳐야 되죠. 그래서 불법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거기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할부금 채권 체크할게요. 이 부분은 학설과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판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어리 냉장고 100만 원짜리를 1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10개월 할부로. 그 첫 달치는 뭐예요? 납부했어요. 그런데 2개월부터 뭐예요? 계속 지금 할부금을 연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매도인 값은 할부금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나머지 잔액 90만 원이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뭐요? 매달마다 따로따로 10만 원씩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원칙만 외우시면 돼요. 원칙. 그럼 선택을 해볼게요. 한꺼번이겠습니까? 따로따로겠어요? 자,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은 298페이지 볼게요.
자, 298페이지 옆에 299페이지 판례가 있죠. 그 판례, 2번 판례를 보세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극단적으로 환자가 10년 동안 입원하다가 퇴원을 합니다. 퇴원해요. 그러면 그 입원료 10년치가 퇴원한 날로부터 한꺼번에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아니면 개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마다 따로따로 소멸시효에 걸리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채무자라면 한꺼번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유리합니까? 개개 진료비마다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유리합니까? 어느 게 내게 유리해요? 한꺼번입니까? 따로따로요? 따로따로죠, 그죠? 이미 뭐요? 훨씬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요. 할부금 채권.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개개 할부금마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할부금 채권. 자, 볼게요. 할부금 채무는 일의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서 각각 변제기가 돌아서 그때부터 뭐요?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여기까지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그죠? 한 번이라도 불이행하면 잔액이 한꺼번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로 하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한꺼번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자, 근데 부작위 채권은 당연히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기산점에 관한 논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일단 거기 체크만 해두시고, 채권법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배우시고 다음 회차는 자동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 선택채권도 그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죠.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판례를 볼게요. 앞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부터 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는 때로부터 그랬죠. 자, 그럼 1번 판례도 똑같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 불능 동그라미 이렇게 이행 불능. 우리가 채권법에서 보겠지만 채무 불이행은 우리 시험과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아예 설명도 안 할 거예요. 채무 불이행은 두 가지 종류.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걸 이행지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라면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이행불능. 즉 채무불행이 하나의 종류니까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요? 이행불능이 있는 때로부터.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행불능이 있는 때로부터. 자, 일단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 3번을 볼게요. 매일 문제 3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맞죠?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그 다음에 4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부터. 5번이 왜 틀렸습니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 언제부터요? 앞에서 봤죠, 그죠? 언제부터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그죠?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298조요. 요건 마지막입니다. 제일 쉬운 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 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쌍가 1번요. 채권을 원칙적으로 몇 년간요? 10년간. 그 다음 쌍가로 2번. 일정한 채권은 3년 내지 1년만 지나면은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년에 걸리는 거요. 163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당 각호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호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고기만 미주고요.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목적 채권. 근데 나머지 누르로 대충 확인하니까 뭐요? 의사, 간호사,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쭉 나열되어 있죠. 한마디로 뭐요?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 채권이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둘이 몽실하게 외웁니다.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첫 번째, 명목 불문하고 임금, 금료, 그죠? 명목 불문하고 기타 1년 이내에 금전 또는 물건 지급 목적 채권. 이 부분 좀 이따가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격증과 관련된 채권이다. 그죠? 즉, 내가 의사로부터 외상으로 진료를 받다. 몇 년 동안요? 3년간 진료비를 내지 않으면 진료비 채권은 시효소멸한다. 즉, 변호사로부터 외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죠? 수임료를 3년간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급자가 붙었다.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도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에 관련된 채권은 3년.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산자. 상인이라 뭐요? 문구가 있으면 그에 관련 채권은 3년. 마지막에 제조업자 또는 수공업자 이와 같은 단어가 있으면 그와 관련 채권은 3년이다.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돼요. 네, 그런 정도로 둘이 뭉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옆 페이지로 갑니다. 기억. 요것만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자가 됐던 뭐요? 부양료가 됐던 금료가 됐던 명칭 불문하고 163조 제1호의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일단 미적을게요.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지 변제기가 1년 이내 채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정기라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날짜에 계속해서 지급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은 언제 받아요? 정해진 날짜에 매달 받죠. 그래서 임금 채권은 몇 년요? 3년이 됩니다. 3년. 그래서 뭐요? 아파트 관리비는 언제 내요? 매달 말에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 채권은 몇 년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1년 이내 기간이라 하면 뭐요? 매달이 됐던 2개월이 됐던 뭐요? 3개월마다가 됐던 6개월마다가 됐던 1년 이내 뭐요? 자신들이 약정한 날짜에 계속해서 그 날짜에 정기적으로 급부를 요하는 것들, 뭐 임금이 됐던 금료가 됐던 이자가 됐던 상관없어요. 다 3년에 걸립니다. 자, 그럼 이자를 볼게요. 갑이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약속했다고 하죠. 첫 번째.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자 채권은 몇 년에 걸려요? 3년에 걸립니다. 3년. 그래서 이해하지 마요.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급부를 향해서 3년이에요. 따라서 변제기가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가 1년 미만일지라도 뭐야? 한꺼번에는 이건 일반 채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3년간 약속했어요. 3년간. 3년간 빌려주기로. 그래서 3년치 이자를 뭐요? 이자를 6개월 내에 한꺼번에. 요거는 몇 년이라고요? 2번은? 몇 년이 되어야 합니까? 10년이란 겁니다. 10년. 자, 그러니까 뭐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이라면 뭐요? 자신들이 매달이 됐던 뭐요? 6개월마다가 됐던 3개월마다가 됐던 약속한 날짜에 뭐요? 정기적으로 뭐요? 같은 급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은 3년입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반복입니까? 한꺼번에요? 한꺼번에요. 이거는 일반 채권 10년입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1년 미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년이면 뭐요? 자신들이 약정한 기간,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요? 매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죠. 즉 약정한 날짜마다 똑같이 정기적으로 약정한 날짜가 돌아오면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3년. 변제기가 1년 미만일지라도 한꺼번에는 10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은요. 이자는 매달 뭐 2개월마다 하면 3년이 될 수 있죠. 근데 지연이자 적으세요. 지연손해금. 니은요. 지연손해금. 다른 말로 지연이자죠. 그 지연이자는 이거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죠. 따라서 10년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판례 둘째 줄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 아파트 관리비죠. 그죠? 그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니까 이거는 몇 년요? 3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번 판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근데 장기간 입원하다가 퇴원했을 때 그 진료비 채권이 퇴원한 날로부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가 아니라 그죠? 개개 진료비 채권이 생겼을 때마다 따로따로 그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앞서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소멸했을 수도 있으므로. 그 다음 1년짜리로 갑니다. 어떤 게냐? 첫 번째, 내가 여간에서 외상으로 잠을 잤다 그죠? 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1년입니다. 그 다음 2호, 어복, 친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맞선을 봐야 되는데 양복이 없죠. 양복점으로부터 세탁소로부터 양복을 빌려서 입었다 그죠? 예, 만원 주고 1년입니다. 그 다음에 3호,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그래서 이때 노역인이라면 일용잡부를 말합니다. 연예인들의 출연료 1년이요. 1년. 그 다음에 4호가 우리입니다. 학원비를 외상으로 했다 그죠? 1년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쌍가루 3번요. 이와 같은 1년 내지 3년에 걸리는 단기 채권일지라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이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 165조로 갑니다. 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2항. 읽어볼 필요 없어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와 같은 경우도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3항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2항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치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치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하려면 뭐요? 3년, 1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려면 판결 확정 당시에 이미 뭐요? 변제기가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이 부분 납니다. 학원비 100만을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학원비는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입니다. 언제까지 학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느냐?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월 5일자에 학원에서 나를 상대로 재판을 거서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2월 10일경에 학원에서 나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1번, 학원비 채권은 몇 년이요? 1번의 경우는? 예, 1년. 여기는요? 예, 10년. 그 차이점 아시겠죠? 여하튼 1년 내지 3년에 해당하는 단기 채권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으로 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지나야 됩니다. 이때는 판결 확정 시에 약속한 변제기가 되었다 안 됐다? 안 됐죠. 나는 이때까지 갚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뭐예요? 약속한 날짜가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대로 1년이고 이때는 이미 약속 날짜가 지나버렸죠. 그때 판결로 확정되면 10년. 그래서 전제가 판결 확정 당시에 이미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야 합니다. 자, 그 부분만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3번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보정까지 섰습니다. 채무자의 학원비 채무는 1년짜리죠. 근데 판결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보정인의 보정 채무도 10년으로 되느냐는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하고 진행해 볼게요. 10년으로 된다겠습니까? 되지 아니한다겠어요. 판결은 누구에게만? 판결받은 자에게만 효력. 이 자에게는 뭐예요? 종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부분요. 자, 볼게요. 165조의 규정은 판결을 받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부터 확인하시면 되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서 채권이 확정돼서 그 시효가 10년으로 되더라도 뭐요? 나머지 연대 보정인 등은 종전 그대로 뭐요? 1년입니다. 1년. 그 부분을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4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그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원칙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로입니다. 소멸시효 파트에서 기산점과 더불어 이론적으로는 가장 주요한 논점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는 논점이에요. 자, 소멸시효 중단으로 갑니다. 자, 일단 느낌만 가져볼게요. 단어만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뭐야? 아예 끊겨버리죠. 예. 따라서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가 없던 것으로 되어버린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 불행사에 기초되는 사실 상태를 깨뜨리는 일정한 뭐야? 권리자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미주국계 효과.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를 진행케 하는 제도를 중단이라 합니다. 자,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었느냐? 00년 1월 1일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원칙 몇 년이요? 10년이죠. 0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권리를 불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갑의 채권을 소멸한다 그죠? 그럼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이때부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도 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중단이란 단어는 있을 수 없고, 자, 이때부터 진행됩니다. 근데 언제 완성이 되죠? 이때 완성이 됐죠. 그럼 이미 완성된 이후에도 뭐요? 중단이란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제면요? 여기다 그죠? 언제부터? 시효 진행 이후부터 완성 전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09년 3월 10일경에 갑이 을을 상대로 뭐요? 빌린 돈을 갚아라. 그럼 권리 불행사가 10년이 다 되었다 못 되었다? 못 되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뭐예요?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이때부터 다시 이를 중단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168조에서 중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단 사유는 뭐예요? 크게 세 가지. 청구, 압류 등 마지막에 성의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은 요겁니다. 그래서 을이 의무자죠. 그래서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자신의 의무를 시인하는 의무자의 어떤 일정한 행위가 중단 효과를 발생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 중에서 논리적으로 어디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청구겠죠, 그죠? 청구. 자, 청구는 170조부터 174조까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청구는 다시 6가지요. 청구. 즉 청구라면 뭐요? 쉽게 말하면 갚아라는 겁니다. 갚아라. 즉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뭐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을 청구를 하는데 의의는 보지 마시고 자, 크게 내가 갑이라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겠죠. 그 재판상 청구 170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까지 꼼꼼히요. 자, 지금부터는 쉽게 가시면 돼요. 두 번째가 파산 절차 참가 171조, 그 다음에 지급명령 172조, 그 다음에 화해를 연수한, 그 다음에 임의 출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고입니다. 그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즉, 이 부분의 내용까지 꼼꼼입니다. 자, 170조요. 1항, 재판상의 청구는 각하, 기각, 치하의 경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자, 각하, 기각, 치하라는 단어는 그대로 씁니다. 예, 우리 시험에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궁금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하는데 그 용어 자체를 우리가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 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죠. 근데 그 소장은 반드시 법이 정하는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 방식을 못 지켰어요. 그럼 바로 그 서류 자체가 휴지통으로 직행이요. 여기서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그 다음에 기각이라면 소가 접수가 됐죠. 그래서 재판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패소 판결이요. 그 다음에 치하라면 판결은 재판을 청구하면 바로 판결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죠? 시간이 걸리죠. 근데 판결이 나기 전에 원고 스스로 뭐요? 나는 재판을 받지 않겠다. 스스로 물러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치하라 합니다. 자, 일단 용어는 이제는 설명 안 합니다. 자, 2항이요. 그래서 각하, 기각, 치하가 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전항의 경우에 미주국이요.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한 경우에는 자, 둘째 줄입니다. 그때부터입니까?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이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 하여튼 시점이 조문에 있으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냐, 소급이냐.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를 내기 쉬운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이 을을 상대로 예를 들면 05년 1월 10일경에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럼 원칙 뭐예요? 이때 중단이 됩니다. 이때 중단이에요.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맞죠? 그죠? 근데 왜? 이 같은 소 제기가 있다도 각하, 기각, 치하가 되면은 소 제기란 중단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근데 다시 예외다. 그죠? 이 경우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합니다. 청구 등을 해요.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다. 그죠? 그래서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근데 다시 6개월 내. 예를 들면 05년 5월 한 20일경에 다시 재차 재판상 청구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입니까? 최초의 소제기 시점부터요? 최초의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중단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간주. 이 부분 기억할게요. 자, 내용 갑니다. 자, 재판상 청구의 개념은 일단 보지 마시고, 첫째 줄 마지막에부터요. 그러면 이 경우,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라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로 한다. 그죠? 즉, 당연히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중단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을을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해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이 없다. 그죠? 갚을 게 없다. 그럼 이자가 뭐예요? 상대방이니까 이자가 누굽니까? 피고다. 그죠? 권리자가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소송해서 뭐예요? 방어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냅니다. 권리 불행사가 아니죠. 다시 이 부분 기억할게요. 따라서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예요? 피고로서 응소해서 자신의 권리를 뭐예요? 지켜내는 것도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지문에 됐어요. 자, 그럼 니은으로 갑니다. 그럼 언제 중단이 되느냐? 언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때 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접수한 때, 그때 중단이 됩니다. 근데 예외 B번 재판상 청구를 했더라도 그 청구가 뭐예요? 각하, 기각, 치하가 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이 경우 몇 개월 내요? 6개월 내에 다시 권리자가 재판상 청구 등을 다시 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점부터 이미 중단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소송의 종류요. 제목 밑줄 그을게요. 그 첫째 줄 A번 소송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거기만 체크를 하면 돼요. 즉 우리가 민사소송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른다. 그죠? 뭐 이행해소가 됐든 뭐 형성해소가 됐든 재심이 됐든 뭐 반소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소송의 종류는 안 따지면 돼요. 소송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다만 B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민법이죠. 따라서 그 소송의 종류는 민사소송이라야만 합니다. 원칙. 따라서 형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은 이거는 민법상의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단 사유가 안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 제도로 넘어갈게요. 무슨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둘째 줄 마지막부터 이 부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국가가 나를 상대로 세금을 부과를 했다. 그죠? 세금을 내는 납부하는 관계는 행정법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잘못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나는 세금을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입니다. 근데 바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고 전제로서 가세처분은 뭐예요? 취소하거나 가세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받고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따라서 가원합한 조세의 반환 채권을 실현할 목적으로 가세처분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지만 민사소송의 전제가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판례는 우리가 그때 볼게요. 자, 넘깁니다. 일부 청구 밑줄 그을게요. 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중단을 시키려면. 그래서 중단은 어디까지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한 부분에 한해서만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거 단골이요.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소는 뭐예요? 법에다가 5천만 원을 받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갑은 자신의 권리 중 얼마까지만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죠? 5천만 원 일부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죠. 나머지 부분은 권리 행사입니까? 불행사요? 불행사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그 청구한 부분에 한해서만 중단. 나머지 부분에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 판례들은 그때 볼 것이고, 자, 파산 절차 참가부터는 이제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지문화 되더라도 절대로 답을 안 하니까 그냥 조문 정도만요.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채무자가 법원의 재판으로 파산이 됐죠. 그럼 나도 받아갈 게 있다가 채권을 파산재단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뭐요? 이를 취소하거나 각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급 명령은 조문도 볼 필요 없어요. 그 조문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남아있지만 효력이 없어요. 관련 민사소송법과 비교해서. 그럼 내용. 지급 명령은 언제부터? 그 지급 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로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출석. 즉 우리 민사 분쟁은 반드시 재판으로 해결할 필요 없죠. 서로 양보해서 화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 조문 볼게요.
그래서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출석치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뭐요? 화해가 성립치 아니한 때에는 동그라미 할게요. 숫자가 몇 개월이요? 1개월입니다. 1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치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미 출석의 경우는 뭐예요? 화해가 불성립하면 똑같다 그죠? 1개월 내 소를 제기하면 중단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조문만 기억하시고 지문화되면 아 그런 게 있었더라 그런 정도면요 답으로 안 하니까. 자 마지막에 최고로 갑니다. 최고. 자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다 그죠? 최고라는 단어는 청구, 독촉, 촉구 이런 의미죠. 자 지금까지 청구에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까지 배웠어요. 이런 것들은 다 권리자가 중간에 누구를 내세워서 법원을 내세워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죠. 그런 경우는 이 경우는 일정한 애사유, 즉 각하기약 치하 등 애사유가 없는 한 그때부터 뭐요? 소멸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최고는 재판 밖에서 애를 들게 되면은 갑이 뭐요? 전화 한 통화로 빌린 돈을 갚아라. 여하튼 재판 밖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최고라 하고 차이점이 뭐요? 이거는 종국적인 중단의 효과가 아니라 6개월의 시간을 버는 잠정적인 의미밖에 없답니다. 자 볼게요. 최고는 6개월 내에 미줄게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갑의 채권이 언제 시효 소멸되려고 그래요? 요때죠.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다가 뭐요? 요 날짜에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럼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미 뭐요? 날짜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언제 소송을 준비하느냐 그죠. 그래서 빨리 뭐요? 갚아라. 그러면 6개월의 시간을 벌죠. 그럼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뭐요? 이 시점에 중단력이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그죠? 이 자체만으로는 종국적인 중단은 있을 수 없고 6개월 내 뭐요? 재판상 청구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다면 뭐야? 최고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게 최고 효력입니다. 자 볼게요. 니은 최고는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하튼 뭐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최고한 후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최고한 후에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고 시점의 중단력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최고를 아무리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했더라도 뭐요? 그로 인한 중단은 최초의 최고가 아니라 뭐요? 재판상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 최고의 중단력이 생길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는 조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175조.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데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법문으로 갑니다. 언제 중단이 되느냐? 압류 등을 뭐요? 법원에다가 밑줄 긋게요. 신청한 때에 중단이 됩니다. 신청한 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303페이지 제일 밑에 있잖아요. 시효 중단 효력 발생 시기 첫째 줄 언제요? 그 압류 등의 명령을 신청한 때 신청 동그라미 할게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그 압류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즉 종료시까지 거기다가 체크할게요. 그래서 압류 등은 신청하면 뭐요? 그 신청한 때부터 중단이 생겼다가 언제까지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 효력이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자, 넘기면 A는 이미 조문에서 봤기 때문에 그 조문 정도 속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176조인데 176조로 바로 갑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를 거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조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저 갑이 을을 믿을 수 없죠. 담보를 제공을 해라.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하죠. 즉 아버지는 채무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요?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 위에다가 저당을 잡았죠. 그죠? 이런 자들을 물상 보정인 겁니다. 그래서 물건 위에 보정을 썼다. 그런 의미예요. 물상보정에. 자, 그래서 이자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럼 내가 채권자라면 누구 재산에 압류를 합니까? 이자 재산에 압류하죠.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이익을 받는 자. 이자죠. 그죠? 채무를 면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176조를 보세요. 압류 등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때는, 즉 압류 등은 뭐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자에게 압류했죠. 그로 인해서 이 자에게 뭐요? 시효 종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뭐요? 통지하여야 한다는 거죠.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다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중다력이 없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실무에서는 누가 다 알아서 통지합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통지해요. 법원에서. 조문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조문 자체만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인으로 갑니다. 177조는 조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인은 요거다. 그죠? 그래서 의무자가, 그래서 내가 빌린 게 있다. 그죠? 갚을 게 있다. 자신의 의무 존재를 시인하는 의무자 측의 일정한 행동이 중단의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177조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는 성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벌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자, 의. 교과서적 의의는 애올려 하지 마시고 쉽게 피부적으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채무자라면 빌린 게 있다. 그죠? 자신의 의무를 시인하는 의무자 측의 이와 같은 행동을 성인이라 그러고, 빌린 게 있다. 그죠? 그 사실을 알리는 거니까 간염의 통지에 해당한다. 자, 밑줄 볼게요. 그럼 성인이 있으면 권리자의 권리는 언제 중단이 되냐? 그 빌린 게 있다. 그죠? 그 자기가 자백하죠. 그 성인이 채권자에게 도달이 되겠죠. 따라서 성인으로란 시효 중단은 그 성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때입니다. 자, 그 다음 성인의 방법은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죠. 명시적으로 하든 뭐요?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없죠. 그죠? 다음 중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한가 하면요? 무조건 다 하면 돼요. 우리 민법상,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통해서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유언등은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하지만 다 가족법이죠. 우리 시험 범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묵시적 다 됩니다. 다 성인도 뭐요?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어요. 그래? 예를 보세요. 채무자가 아무 말 없이 이자를 지급한다. 그럼 갚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자의 지급이라든지 뭐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뭐요? 기다려달라 그죠? 갚겠다는 의미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성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1억을 빌렸죠. 근데 아무 말 없이 5천만 원을 되돌려 갚습니다. 그럼 5천만 원까지만 갚겠다는 의미입니까? 다 갚겠다는 의미요? 다 갚겠다는 의미죠. 그죠? 따라서 일부 변제는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한 성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밑줄 볼게요. 성인의 시기. 자, 밑에. 성인은 지금 중단 사유죠. 그럼 언제부터 가능해요? 소멸시효가 진행 이후부터. 그죠? 따라서 중단 사유인 성인은 시효 진행 이후부터 언제까지만요? 소멸시효가 완성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는 뭐요? 중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중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자가 뭐요? 내가 갚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갚을 필요도 없는데 갚겠다. 그죠?
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 이후의 성인은 요거는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갑니다. 누가 승인할 수 있어요? 이자죠, 그죠? 이자입니다.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얻을 자. 성인은 시효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자의 대리인. 그때 승인을 하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법조문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는 관리자가 붙었죠. 승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졸미 적을게요. 제한 능력자는 뭐요? 승인하면은 유리입니까? 분리요? 분리죠.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승인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 누구에게 승인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누굽니까? 이자죠, 그죠? 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자의 대리인에게 승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뭐요? 자신의 부동산 위에다가 2번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행위가 1번 저당권자에 대한 승인이 될 수가 있느냐? 1번 저당권자에게는 내가 빌린 게 있다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은 1번 저당권자에 대한 승인이 될 수가 없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단 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